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정말이지 끔찍한 날이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꿋꿋하게 견뎌내고선 서둘러 잊어버리게 되는 날이었다. 바닥은 전부 얼룩 한 점 없이 청소하고 의자는 전부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침대는 전부 주름 하나 없이 정돈해야 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꼼지락대는 97명의 어린 고아들은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빗고 갓 풀을 먹여 빳빳해진 체크무늬 옷의 단추를 모두 채워서 입어야 했다. 또 97명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후원재단의 이사님이 말을 걸면 반드시 네, 선생님 또는 아니요, 선생님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받았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고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제루샤 에벗은 가엾게도 힘겨운 일을 모두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첫 번째 수요일에도 어느 수요일처럼 마침내 끝이 찾아왔다. 내내 손님들을 대접할 샌드위치를 만든 제루샤는 식료품 저장실에서 벗어나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루샤는 F호를 특별히 맡아서 돌봤다. 이곳에서는 4살부터 7살까지 어린아이 11명이 한 줄로 나란히 늘어선 11개의 자그마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제루샤는 F호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구겨진 옷을 펴서 옷 매무새를 바로잡고 코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빵과 우유, 자두 푸딩으로 30분 동안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얌전하게 한 줄로 세워 식당으로 보냈다. 제루샤는 창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지끈지끈 쑤셔대는 관자놀이를 차가운 유리창에 갖다 댔다. 새벽 5시부터 한 번도 앉지 못한 채 안달복달하는 고아원 원장에게 쫓겨서 일하고 모두의 심부름을 도맡아 한 터였다. 원장인 리페 부인은 고아원을 방문한 후원재단 이사회와 귀부인들 앞에서는 차분하고 고상하게 품위를 지켰지만 손님들 뒤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제루샤는 얼어붙은 너른 잔디밭과 고아원 마당의 끝에 서 있는 높다란 철책 너머를 가만히 내다보았다. 시골 별장에 띄엄띄엄 늘어서 있는 굽이치는 산마루와 벌거벗은 나무 사이로 솟아있는 마을의 첨탑이 보였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제루샤가 보기에 지금까지는 그날 하루가 꽤 성공적인 것 같았다. 후원재단 이사회와 시찰단은 고아원을 둘러보고 보고서를 읽고 차를 마신 후 이제 따뜻한 난로가가 기다리는 즐거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있었다. 앞으로 또 한 달 동안은 성가시고 사소한 고아원 일을 잊고 지낼 것이다. 제루샤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호기심에 차서 고아원 대문을 빠져나가는 마차와 자동차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맨 앞에 마차부터 차례대로 따라가다가 언덕배기에 점점이 박혀있는 커다란 저택으로 향하는 상상에 빠졌다. 그녀는 모피코트를 두르고 깃털 장식이 달린 벨벳 모자를 쓴 모습으로 좌석에 기대어 앉아서 운전기사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무심하게 집으로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았다. 그런데 저택의 문 앞에 이르자 상상 속 장면이 점차 흐릿해졌다. 제루샤는 상상력이 뛰어났다. 리페 부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상상력 때문에 곤란해질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 대단한 상상력으로도 저택의 현관 너머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가 없었다. 의욕도 넘치고 모험심도 강하지만 가난하고 가여운 소녀 제루샤는 17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평범한 가정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루샤는 고아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제루샤 에벗, 원장실에서 너를 찾고 있어. 서두르는 게 좋을걸.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토미 딜런이 계단을 올라와 복도를 걸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토미가 F호에 가까워질수록 노랫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창문에 기대고 있던 제루샤는 돌아서서 현실의 걱정거리를 다시 마주했다. 누가 날 찾는다고? 제루샤는 불안한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토미의 노래를 자르고 끼어들었다. 리펫 원장님이 원장실에서 화가 난 것 같던데. 아멘. 토미는 꼭 찬송가를 부르듯이 노래했지만 일부러 제루샤를 골려주려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고아원에서 가장 심술궂은 아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지른 바람에 원장실로 불려가서 언짢아 하는 원장을 만나야 하는 누이를 불쌍하게 여길 터였다. 또 제루샤가 가끔 토미의 팔을 획 잡아당기고 코가 떨어져 나갈 듯 얼굴을 박박 씻기곤 했지만 그래도 토미는 제루샤를 좋아했다. 제루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간에 주름이 2줄이나 지도록 찡그린 채 원장실로 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했다. 샌드위치가 너무 두꺼웠나? 호두 케이크에 껍데기가 들어있었나? 귀부인 손님이 수지호 손의 스타킹에 난 구멍을 본 걸까? 아니면 제루샤가 돌보는 F호의 천사 같은 아이들 가운데 후원재단 이사에게 무례하게 말대꾸를 한 아이가 있는 걸까? 아래층의 긴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다. 제루샤가 계단을 내려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후원재단 이사가 이제 막 떠나려는지 건물 진입로로 이어지는 열린 문가에 서 있었다. 제루샤는 그 남자를 언뜻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는 둥그렇게 굽은 건물 진입로에서 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가까이 다가오자 눈부신 전조등 불빛 때문에 한순간 그의 그림자가 건물 안쪽 벽에 뚜렷하게 비쳤다. 복도의 바닥과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그저 괴상할 정도로 길쭉한 팔다리만 달린 것 같았다. 그 모양새가 꼭 기다란 다리를 흔들어대는 커다란 장님 거미처럼 보였다. 걱정으로 찌푸려졌던 제루샤의 얼굴에서 곧 웃음이 피어났다. 제루샤는 명랑하기를 타고난 아이여서 언제든 별것 아닌 일에도 행복해했다. 후원재단 이사의 방문이라는 숨막힐 듯한 일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었다. 제루샤는 이 사소한 사건에 한결 힘을 얻어서 미소를 지으며 원장실로 갔다. 놀랍게도 리페 부인 역시 미소 짓고 있었다. 정확히 미소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손님을 맞을 때만큼이나 친절한 표정이었다. 앉아라, 제루샤. 내게 할 말이 있단다. 제루샤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풀썩 앉아서 숨을 죽이고 원장의 말을 기다렸다. 자동차가 창문을 휙 지나쳤다. 리페 부인이 자동차를 힐끗 바라보았다. 방금 막 떠난 신사분을 봤니? 뒷모습만 봤어요. 그분은 재단 이사회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시란다. 그동안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도우려고 큰 돈을 후원해 오셨지. 성함은 말해줄 수가 없구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셨단다. 제루샤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제루샤는 원장실로 불려와서 후원재단 이사의 특이한 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 어색했다. 이 신사분은 그간 우리 고아원의 남자애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단다. 너도 찰스 벤턴과 헨리 프리즈를 기억하지? 두 사람 모두 바로 그러니까 재단 이사님이 대학에 보내주셨단다. 그리고 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그분이 아낌없이 지원해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지. 그분은 다른 보답은 전혀 바라지 않으신단다. 그런데 이제까지 오로지 남자애들만 후원하셨지. 우리 시설에는 훌륭한 여자아이도 있으니 누구에게든 조금이라도 신경 써달라고 설득해봤지만 소용이 없더구나.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만 그분은 여자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렇군요, 원장님. 제루샤는 이쯤에서 뭐라도 대답해야 할 것 같아서 웅얼거렸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너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단다. 리페 부인은 잠시 입을 닫고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신중한 태도로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꼭 제루샤가 바짝 긴장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원생은 대체로 16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지만 너는 예외였어. 너는 14살에 우리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고 성적도 아주 우수했지. 다만 행실이 늘 훌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꼭 지적해야겠구나. 어쨌거나 너는 학업에 뛰어나니 마을의 고등학교에 보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거란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친 너를 고아원에서는 당연히 계속 돌봐줄 수가 없구나. 다른 아이들보다 2년이나 더 이곳에서 지냈으니까. 리페 부인은 제루샤가 그 2년 동안 고아원에 남아있는 대가로 아주 고생스럽게 일해야 했으며 언제나 고아원 일이 우선이어서 학업은 뒷전으로 밀려났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 후원재단 이사회가 방문하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 같은 날이면 제루샤는 학교를 빠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고아원 곳곳을 청소해야 했는데도 말이다. 방금 말했지만 회의에서 너의 장래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서 네 기록을 검토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했지. 리페 부인은 제루샤에게 비난하는 듯한 눈길을 던졌다. 꼭 재판장에 나온 죄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러자 제루샤는 죄를 지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 기록에서 눈에 띄게 흠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떠올릴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너 같은 처지의 원생에게는 보통 알맞은 자리를 찾아준단다. 하지만 너는 학교 성적이 꽤 좋았어. 우수한 과목이 몇 개 있었는데 특히 영어 성적은 정말로 뛰어나더구나. 마침 우리 고아원 사찰단으로 있는 프리처드 양이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로도 활동하신단다. 프리처드 양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장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다. 장문 선생님이 너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시더구나. 네가 쓴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글도 받아와서 회의 때 큰 소리로 읽기까지 하셨어. 그러자 이번에는 제루샤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죄책감이 배어나왔다. 여태까지 너에게 그토록 많이 베풀어준 우리 시설의 고마운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그저 고아원을 조롱하는 글로 보이더구나. 그나마 재미있는 글이어서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너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네가 운이 참 좋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방금 막 떠난 신사부는 유머 감각이 무척 남다르신 것 같더구나. 네가 쓴 건방진 글을 보고 너를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셨다. 대학이요? 리페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남아서 너의 진학 조건을 논의하셨단다. 그런데 그 조건이 좀 특이해. 그분은 글쎄 말하자면 엉뚱하시거든. 그분은 네가 독창적이라고 생각하신단다. 그래서 너를 대학에 보내 작가로 키울 생각이셔. 작가라고요? 제루샤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리페 부인의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네가 작가가 되기를 바라셔. 과연 그분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 그분이 너한테 용돈을 아주 넉넉하게 주실 거다. 내가 보기에 너처럼 돈 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는 너무 후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넉넉한 액수야. 하지만 그분이 계획을 세세하게 다 세워두신 바람에 내가 뭐라고 제안하기가 어렵더구나. 너는 올해 여름만 이곳에서 지내면 될 거다. 프리처드 양이 친절하게도 네가 대학에 가서 입을 옷을 사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했어. 학비와 기숙사비는 대학교에 곧장 납부될 게다. 그리고 너는 대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매달 $35를 용돈으로 따로 받게 될 거야. 그 정도면 다른 학생과 엇비슷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 그분의 개인 비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너에게 용돈을 보낼 거란다. 그러면 너는 그 보답으로 신사분께 편지를 보내야 한단다. 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야. 그분은 그런 인사치레를 받는 걸 싫어하시거든. 그 대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쓰도록 해라.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보냈을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편지는 존 스미스 씨 앞으로 쓰고 그분의 비서에게 보내면 알아서 전달할 거야. 물론 그 신사분의 성함이 존 스미스는 아니야. 하지만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하시니 너는 그냥 존 스미스 씨라고 알고 있으면 된단다. 그분이 굳이 편지를 쓰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단다. 그분은 문학적 표현력을 기르는데 편지 쓰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지. 그런데 너에게는 편지를 주고받을 다른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 직접 편지를 받아보겠다고 하신 거지. 게다가 네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다만 그분이 너에게 답장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네 편지를 잘 받았다고 짧게나마 연락하는 일도 전혀 없을 테고 그분은 편지 쓰기를 몹시 싫어하시는 데다 너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원치 않으시니까 만약 그분의 편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분의 비서인 그릭스 씨에게 연락하면 될 게다. 예를 들자면 퇴학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는다. 매달 편지 쓰기는 네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편지는 스미스 씨가 유일하게 바라는 보답이야. 그러니 달마다 꼬박꼬박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신경 써서 편지를 쓰도록 해라. 또 네가 바르게 교육받으며 컸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언제나 공손한 말투로 편지를 쓰렴. 존 그리어 고아원의 후원재단 이사에게 편지를 쓴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제루샤는 애타게 원장실의 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흥분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당장 리페 부인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제루샤는 슬며시 일어서서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리페 부인이 멈춰서라고 손짓하며 제루샤가 나가지 못하게 붙들었다.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을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행운이 찾아왔으니 네가 예의 바르게 감사히 여길 거라고 믿는다. 너 같은 처지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출세할 기회를 얻는 일은 정말 드물단다. 그러니 늘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이 다 끝나셨으면 저는 이만 올라가서 프레디 퍼킨스의 바지에 난 구멍을 기워야겠어요. 제루샤가 원장실의 문을 닫고 나갔다. 리펫 부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제루샤가 떠난 문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진 웹스터.